우리가 흔히 뉴질랜드라고 하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드넓은 초원과 웅장한 산과 호수와 같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대자연이 생각나죠. 또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뽑힐 정도로 사람이 살기 너무 좋은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를 뽑으라고 하면 항상 최상위권에 랭크할 정도로 인기가 좋죠. 심지어 1인당 GDP가 영국, 프랑스보다 높을 정도로 잘 살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이랬던 뉴질랜드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도시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클랜드를 비롯한 대도심에만 인구의 무려 80%가 살고 있을 정도로 인구 밀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인구 밀집도가 높기로 유명한 우리나라도 기껏해야 서울 수도권의 인구의 50%거든요. 이것도 심각하다고 난리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뉴질랜드가 이런 상황까지 된 건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대로 뉴질랜드는 수도권의 인구 대부분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뉴질랜드의 인구 밀도 지도만 보더라도 그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이렇게 인구 밀도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 인구 밀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 또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뉴질랜드와 국토 면적과 기후가 가장 비슷한 나라인 영국의 경우 1제곱킬로미터당 281명이지만 뉴질랜드의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수는 겨우 18명에 불과하죠. 영국에 비하면 인구 밀도가 16배나 낮습니다. 심지어 1제곱킬로미터당 527명인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무려 29배나 낮은 셈인데요. 그렇다면 뉴질랜드는 왜 국토의 80%가 텅텅 비어있을 정도로 이렇게 인구 밀도의 격차가 심한 걸까요? 일단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 이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나라입니다. 뉴질랜드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이 텅텅 비어있는 이유는 두 개의 섬 중 북섬에 뉴질랜드 인구가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뉴질랜드의 지역별 인구를 살펴보면 뉴질랜드 인구의 약 80%가량이 이 북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섬 크기만 따져보면 남섬이 더 큰 편인데 그 큰 남섬엔 인구의 5분의 1만 살고 있고 왜 대부분의 인구가 북섬에 몰려있는 걸까요?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과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가 모두 북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클랜드는 인구 대부분이 사는 북섬 인구 중에서도 그 절반은 이 오클랜드에서 살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면 왜 뉴질랜드의 인구는 이 오클랜드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클랜드는 일단 항구가 많기로 유명하죠. 오클랜드라는 이름 자체가 100여 개의 항구라는 의미일 정도로 항구가 많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오클랜드는 과거부터 항구를 통한 왕성한 교류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쫓아서 자연스럽게 많은 산업과 기업이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면서 뉴질랜드 내에서 비즈니스 기회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 오클랜드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에는 뉴질랜드의 인구 중 무려 37%가 이 오클랜드에 살고 있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비중이죠. 이러한 오클랜드 인구 집중의 심각성은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할 때 더 잘 드러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세계 주요 도시의 인구 집중도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무리 봐도 오클랜드보다 높은 비율을 찾을 수가 없죠. 이렇듯 뉴질랜드의 인구 집중 도시인 오클랜드가 바로 북섬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클랜드를 비롯한 북섬 내의 주변 도시들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도시들을 따라서 인구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인구가 북섬에 그렇게 몰려 있다고 하면 그냥 남섬에 농경지를 만들거나 도시 개발을 해서 인구를 분산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남섬은 문명을 개발하기에는 몹시 어려운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뉴질랜드의 남섬에는 북섬보다 훨씬 더 많은 산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남섬 전체 길이를 따라 이어지는 남알프스라는 거대 산맥이 존재하는데요. 이 거대한 산맥은 그 이름처럼 유럽의 알프스 산맥과 규모까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알프스 산맥은 남섬의 서쪽을 따라 무려 500km 길이로 형성되어 있고요. 해발 3000m를 초과하는 봉우리가 무려 18개, 심지어 그중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3700m가 넘는다고 해요. 3700m면 설악산 대청봉 높이의 2배가 넘는 높이니까 정말 엄청난 크기의 산맥이죠. 이렇듯 남섬엔 길고 높은 산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거대한 산맥을 개발하고 인구를 분포시킨다?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죠. 그러면 남섬의 서쪽이야 산맥이 있어서 개발을 못한다고 쳐도 딱 보니까 남섬의 동쪽은 산도 거의 없고 평평한 지역 같은데 거기에다가 농사도 짓고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섬의 동쪽은 기후가 건조해도 너무 건조하다고 해요. 남섬 서쪽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연평균 강수량이 무려 12,800mm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강수량이 13m 정도니까 이 정도면 비가 아니라 그냥 양동이로 물을 붓고 있는 셈인데, 이에 비해 동쪽은 연평균 강수량이 500mm도 못 미치는
비쳐서 모든 것이 바싹 말라있고 민둥산도 많은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동쪽과 서쪽의 강수량이 차이가 크게 나는 걸까요? 바로 뉴질랜드의 서쪽 바다인 태즈먼해에서부터 불어오는 항상풍 때문인데요. 항상풍이란 말 그대로 연중 일정한 방향으로 항상 불어오는 바람을 말해요. 여기서 문제는 이 항상풍이 남섬의 서쪽에 있는 남알프스 산맥에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태즈먼해의 습기를 잔뜩 머금은 항상풍이 남알프스 산맥의 높은 산들과 만나서 산맥의 서쪽 지역 전체에 강한 비를 내리는 구름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맥의 서쪽 지역은 비가 자주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산맥의 동쪽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이렇게 서쪽에서 엄청난 비구름을 만들어낸 이 항상풍이 산맥의 정상을 지나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이 항상풍은 수분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섬의 동쪽 지역은 강수량이 극히 적은 건조한 평원을 형성하게 되고 농사를 짓거나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남섬의 서쪽 지역은 비는 많이 내리지만 높은 산맥으로 인해 농사를 짓거나 개발할 수가 없고, 남섬의 동쪽 지역은 평평해서 너무 좋았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문제인 상황이에요. 정말 이 정도면 남섬은 거의 저주받은 땅이 아닌가 싶은데, 반면에 북섬의 경우에는 남섬과 달리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북섬은 남섬보다 산악 지형이 훨씬 적어서 무척 평평하고 산맥이 거의 없다 보니 강수량 또한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북섬의 농경지를 형성하는 데 적합했고, 이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북섬은 위치상 남섬보다 더 적도에 가까운 위치에 있거든요. 이 말은 극지방에 가까운 남섬보다 북섬이 평균 온도가 더 따뜻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북섬은 평지, 고른 강우량의 따뜻한 기후까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셈이죠. 이 정도면 누구라도 북섬에 산다고 할 것 같죠? 그런데 사실 뉴질랜드에는 이러한 남과 북에 국한된 지형적인 문제들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뉴질랜드 주변에 온통 바다만 보이시지 않나요? 보시는 대로 뉴질랜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인 게 사실이에요. 그나마 제일 가까운 나라가 호주인데요. 사실 이게 가깝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무려 200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2000km면 비행기로 4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거든요. 4시간이면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걸리는 시간과 동일한 수준이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일 가까운 이 호주를 제외하면 남쪽으로는 남극 대륙에 흩어진 빙하들이 나오고, 다른 모든 방향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빈 바다뿐이거든요. 보기만 해도 너무 외로운 나라 같죠? 뉴질랜드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 보니 인구가 증가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뉴질랜드라는 섬이 너무 고립되어 있었다 보니 불과 800여 년 전인 13세기에 마오리족이 발견하고 거주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였을 정도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백 년 전까지 무인도였던 뉴질랜드가 어떻게 지금의 영국, 프랑스보다 더 잘 살게 되고 인구도 500만이 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뉴질랜드는 이러한 위치적인 단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이민자 정책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뉴질랜드는 현재 이민자들의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이민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가 되었죠. 1840년 영국이 뉴질랜드를 식민지화하면서 약 50만 명의 영국인들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온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이제는 전체 뉴질랜드 인구 중 무려 27%가량이 이민자 출신일 정도가 되었어요. 단연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죠. 지금도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이민자가 들어온다는 건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고,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인구 밀도 격차도 해소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로 새롭게 오는 이민자들이라고 해서 알아서 뉴질랜드의 모든 지역으로 골고루 정착하는 게 아니죠. 이민자들은 언제든 원래 살던 나라와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공항이 가까운 대도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뉴질랜드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많고 일자리가 많은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인데요. 한 자료에 따르면 1900년대 초부터 비교적 최근까지도 뉴질랜드에서의 총 인구 증가는 오직 오클랜드 지역 주변에서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민자들의 수는 계속 증가해왔지만 인구 밀도의 불균형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 외에도 뉴질랜드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뉴질랜드는 사람보다 양이 더 많은 나라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뉴질랜드에는 대략 2700만 마리의 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인구는 510만 명 수준이니까 정말로 양이 사람보다 많네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뉴질랜드는 그 기후 조건이 농작물을 기르기는 어려워도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자라기에는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뉴질랜드는 이러한 초원을 활용해서 수많은 양과 소를 키우고요. 거기서 나오는 고기와 유제품을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며 경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러한 축산물 수출로 약 460억 뉴질랜드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정도죠. 물론 이러한 축산업이 뉴질랜드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의 균형만 따져보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양과 소를 위한 목장이 워낙 많다 보니 이제는 뉴질랜드 국토의 절반이 양과 소가 뛰노는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골고루 분포하여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양과 소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에요. 정말 이 정도면 뉴질랜드는 자연과 동물에 모든 땅을 내주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충격적인 인구 밀도 격차와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뉴질랜드의 경우는 아무리 돈을 쓴다고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 자연 환경적인 이유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뉴질랜드가 그러한 자연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을 사랑하는 뉴질랜드의 문화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이러한 인구 밀도 불균형과 상관없이 여전히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이고 가장 이민 가서 살아보고 싶은 나라인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뉴질랜드 인구 밀도의 불균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